2교시 1번 생성 AI입니다. 생성 AI라고 해서 각 학원마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챗 GPT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LLM, 챗 GPT, 뭐 GPT-4 지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공부하고 싶으면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빨리 새로운 기술을 공부 안 합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또 외우지 않고 싶으시면 독하게 공부하시고 꼭 이번에 합격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번 생성 AI 물어본 게 오토 인코더와 뷰 차이는 명확합니다. 생성 AI는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 내가 입력값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 생성하는 거잖아요. 말이 생성이잖아요. 생성하는 AI니까 그 값을 가지고 그 데이터 분포 구성을 가지고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생성 AI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근데 오토 인코더는 차이가 있어요. 오토 인코더는 흔히 인풋 값이 있고 인풋 값을 만드는데 오토 인코더는 차원 축소예요. 차원 축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차원 축소. 흔히 말 여기에 그 레이턴트 퓨처라는 특징 값들을 잘 뽑아내느냐, 뽑아내지 못했느냐 하는 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는 차원 축소, 두 번째 뷰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게 뷰예요.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는 제가 말씀드린 게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수님 근데 내용이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있는데 왜 축소만 하면 되지 왜 디코더까지 같이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왜냐하면 축소를 했죠. 축소해서 레이턴트 픽처라는 특징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정말 원본을 대체할 정도로 잘 만들었는지 잘 축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디코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이 값을 서로 비교한 다음에 일치하면 정말 차원 축소를 잘했구나. 레이턴트 픽처 이 값을 잘 뽑아냈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야 다시 가중치를 조정을 하고 바이어스를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학습해 라고 하는 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기에는 또 그게 들어가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또는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처음에 있는 입력값과 아웃풋 간의 오차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오차값 측정을 하고 그 오차값 중에서 가장 오차가 최소화되어 있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아담이나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값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코더하고 이 디코더는 그림을 그리시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특징점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차원 축소는 값입니다. 여기에 논문마다 굉장히 달라요. 레이턴트 픽처 또는 레이턴트 코드, 레이턴트 Z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 레이턴트란 말, 잠재적인 이 말이 들어가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Z란 말까지 레이턴트 Z 여기에는 레이트 Z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레이턴트란 말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퓨처, 어느 코드, 어디엔 Z 이 값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다 써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매니폴드는 어, 그 고차원의 데이터를 그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게 매니폴드입니다. 매니폴드. 플랫은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고 그리고 MSE는 오차값 측정하는 거 그리고 아담도 그 중에서 경사하강법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랑 이거랑 그리고 매니폴드 하나 마지막 중요한 거 차원 축소. 그런데 이제 생성 AI 진정한 생성 AI가 나왔습니다. 뷰. 생성 AI는 이미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 AI 어떤 인풋 값을 가지고 아웃풋이 나올 때 이 값을 통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 인코더는 특징점 어떤 값으로 뒤에 아, 이게 오토 인코더고 이게 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게 레이턴트 퓨처 값입니다. 레이턴트 Z, 레이턴트 코드 값이에요. 이 값이 이 소년의 이미지를 가장 묘사하기에 가장 축소된 값이야라고 여기 찍힙니다. 그러면 이 값을 통해서 다시 복호화를 시키면 디코더를 시키면 다시 이 소년이 아웃풋에 나오겠죠. 이렇게 특징점으로 나오는 거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값을 점으로 찍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정규 분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이 값들을 생성을 하면 비슷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규 분포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림까지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여기에 그림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도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 똑같이 중간에는 레이턴트 이 값이 들어가요. 그 레이턴트 여기 레이턴트 벡터, 레이턴트 Z 이 값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도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이 가장 중요.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 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저는 평균과 분산 또는 그 정규 분포 이 값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시간이 없어. 다음은 2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 단어는 뭐냐? 마이데이터에 대한 전 산업에 대한 확산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2020년도에 개정된 개망신법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이데이터가 있는데 마이데이터는 흔히 금융권에서만 마이데이터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금융에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만 마이데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그 데이터 3법 중에서 개망신법에서 신용정보법에서 데이터 이동권이 신용정보법 금융에 한정돼서 적용됐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밖에 마이데이터가 적용 안 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게 신용정보법이 아닌 그 위에 상위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속하는 모든 산업을 이 법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에 대한 전 산업에 대한 확산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시행령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법도 있어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을 보통 시행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 법은 보통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시행령에서는 세 가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외우는 게 좀 많아서 좀 어쨌든 하지만 마이데이터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정보 파기법, 데이터를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파기를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옮겨 있는 것들은 파기할 수가 없잖아요. 노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파기 못하니까 익명 정보로 해라고 하는 그렇게 개정이 된 거죠. 좀 순화가 된 거죠. 또는 두 번째는 과징금에 대해서 좀 면해줄게 감경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개인정보보호법 이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IT 전체 매출의 3%를 과징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IT 중에서 해당 위반 사항에서 매출을 달성한 거에 3% 이렇게 축약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업무 정비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사람에 대한 근거나 또는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담보 같은 것들을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거는 시행령이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법이 추가가 되었어. 법이. 이거는 여러분들 내용 없을 거예요. 제가 따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없을 텐데 이거 어쨌든 이건 맞아. 이거는 보시면 돼요.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건데 이번에 모의고사에 문제가 된 게 있는데 그 문제가 좀 더 잘 나와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 계정 마지막에 이겁니다. 이게 실제 개인정보 계정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세 개. 신기술에 대한 여기 데이터 경제 견인 또는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마지막에 글로벌 스탠다드 말이 좋아서 글로벌 스탠다드. 아무튼 이렇게 내용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외우세요. 외우란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마이 마이데이터로 커버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거 이 내용이거든. 세 개. 세 개라서 여기 흔히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전송 요구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가 신용정보법이 아닌 전 산업의 활성화 그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모르면 이거라도 외우세요. 아니면 세 개라도 위에 거 세 개. 그래서 이동형 정보, 이동형 음상, 우리가 CCTV나 카메라 같은 거에 대한 규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들 많았는데 이동형 처리하는 것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돼? 촬영 사실 표시도 해야 되고, 야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좋은 거고, 그리고 온라인의 규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일어나 해라고 하는 게 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네, 9개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마음에 물고 두음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네, 마이데이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데이터 가치 평가. 데이터 가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기본법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 가치, 이 데이터가 시장에 얼마나 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흔히 점수나 등급 이렇게 평가하는 제도로서 이게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을 지정하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평가할 때 여기 시수원 시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또는 이게 실제 원가가 얼마나 되는데 데이터가, 그래서 이 시장 가치 값을 평가하는 것들을 세 개로 평가합니다. 왜 데이터를 평가하느냐? 데이터 시장 요즘에는 빅데이터다, 데이터 활성화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기업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팔지도 모르고 활용할지도 몰라요. 흔히 짧게 얘기하면 저희 회사가 그 방송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 그러니까 옛날에 뭐 화재 출동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화재 영상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영상들을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 같은 것들을 많이 학습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CCTV가 이럴 때 화재가 나는구나라는 인식을 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팔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데이터 가치 평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화재 영상의 데이터가 실제 얼마야라고 누군가는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가치 평가 단위라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 단위라고 하는 거는 위에 나와겠지만 변호사, 기술사, 뭐 몇몇 전문가들 아홉 명이서 이것들을 평가합니다.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원가 접근법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치 평가 기관, 전문 인력, 여기에 있는 기술사, 변호사, 데이터 경력자, 이런 사람들이 그 화재 영상 같은 데이터를 측정 값을 매기는 거고, 그때 평가 기법은 시장, 수익, 시수, 원가. 그리고 하지만 평가 기관이 개판 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치평가 자문단. 얘네들이 평가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측정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치평가 자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세 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썰들, 그리고 데이터 기본법 14조 데이터 기본법 14조까지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로써 총평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